혼자 계실 때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쓰러지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그 순간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40년 동안 환자분들을 돌봐온 최인호입니다. 응급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환자분들을 보낼 때입니다. 특히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분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3만 명 이상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그중 40%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합니다. 이렇게 높은 사망률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초기 대응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그대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는 증상이 시작된 후에도 충분히 대처할 시간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는 이걸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의 혈액 공급이 끊긴 후 90분 안에 혈관을 다시 뚫어주면 심장 근육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증상이 시작됐는데도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리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죠. 작년 겨울에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되시는 남자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부인께서 외출하신 사이에 혼자 집에 계시다가 쓰러지신 겁니다. 다행히 부인께서 일찍 돌아오셔서 발견하고 바로 구급차를 부르셨죠. 하지만 환자분은 이미 의식이 없으셨고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응급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부인께 여쭤보니 그분이 평소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병원에 오지 않으셨던 겁니다. 만약 그분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알고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증상을 느끼는 순간 바로 대처하셨다면 지금도 가족들과 함께 계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의학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40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정리한 실전 대처법입니다. 영상 끝부분에는 평소에 꼭 해두셔야 할 스마트폰 설정법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설정 하나로 응급 상황에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정말 중요한 정보를 놓치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는 모두 중요하니까 순서대로 정확히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한 단계라도 빠뜨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상 증상을 느끼는 순간 즉각 모든 행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심장마비의 신호를 몸이 보내는 순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 바로 멈춰야 합니다. 그럼 심장마비의 증상은 정확히 어떤 것들일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 한가운데가 조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환자분들은 흔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큰 돌덩이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다. 가슴 속에서 누가 주먹으로 쥐어짜는 것 같다. 이런 통증은 대개 15분 이상 계속됩니다. 그리고 왼쪽 팔이나 턱, 목 등으로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다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거나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어지럽거나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숨쉬기가 힘든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어느 날 오후에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고 소화제를 찾으려고 약장으로 가셨대요. 그런데 다행히 며칠 전에 건강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이 생각나셨답니다.
바로 움직임을 멈추고 가까운 소파에 앉으셨어요. 이 환자분이 아주 잘하신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즉시 활동을 중단하신 거죠. 만약 계속 움직이면서 소화제를 찾으려고 하셨다면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줘서 상황이 훨씬 나빠졌을 겁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미 문제가 생긴 펌프를 계속 작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망가지겠죠. 그래서 증상이 느껴지는 순간 바로 멈춰야 하는 겁니다. 집안일을 하고 계셨다면 집안일을 멈추세요. 계단을 오르고 계셨다면 계단 오르기를 멈추세요. 운동을 하고 계셨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우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높은 곳이나 위험한 장소에 계시면 안 됩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으니까요. 사다리나 계단 위에 계시다면 천천히 내려오세요. 화장실에 계시다면 문을 열어두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 괜찮아질 것 같다고 해서 계속 일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심장마비는 증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잠깐 나아진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로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멈추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평소에 심장 관련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즉시 복용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협심증이 있어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처방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약을 가지고 계시다면 바로 혀 밑에 넣고 녹이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넓혀주는 약입니다.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을 확장시켜서 심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을 개선해 줍니다. 혀 밑에 넣으면 1분에서 2분 정도면 바로 흡수되어서 효과를 나타냅니다. 만약 5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한 알 더 드실 수 있습니다. 최대 3번까지 5분 간격으로 복용 가능합니다. 실제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남자 환자분이 10년 전부터 협심증으로 저희 병원에 다니고 계셨어요. 평소에 니트로글리세린을 가지고 다니셨죠. 어느 날 저녁에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즉시 텔레비전을 끄고 침대에 누우셨어요. 그리고 옆 서랍에 넣어두었던 니트로글리세린을 꺼내서 혀 밑에 넣으셨습니다. 2분 이후 9분이 정말 잘하신 게 평소 처방받은 대로 정확하게 복용하신 겁니다. 급한 마음에 여러 알을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 위험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반드시 한 알씩 5분 간격으로 드셔야 합니다.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장 질환으로 아스피린을 평소에 드시는 분이라면 이때 씹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아스피린은 피가 굳는 것을 막아주는 약입니다. 심장마비는 대부분 혈관에 피떡이 생겨서 막히는 게 원인이거든요. 아스피린을 씹어 드시면 빨리 흡수되어서 그 피떡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약들을 드시지 않는 분은 절대로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약을 빌려 먹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아스피린을 드시면 안 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낮으신 분들이 드시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약은 반드시 본인에게 처방된 것만 드셔야 합니다. 만약 평소에 심장약을 드시지 않는 분이라면 2단계는 건너뛰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약을 드셨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단지 시간을 조금 더 버는 응급처치일 뿐입니다. 약을 드셨어도 반드시 다음 단계들을 계속 따라 하셔야 합니다. 약만 먹고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리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단계들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즉시 119번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1초도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하세요.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실수를 하십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괜찮아질 것 같은데 구급차까지 부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전화를 미루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심장마비에서는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혈관이 막힌 후 90분 안에 뚫어야 심장 근육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90분이 지나면 심장 근육이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그러면 평생 심부전으로 고생하시게 되는 거죠. 119번에 전화하실 때는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혼자 있는데 심장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힘듭니다. 주소는 어디어디구 어디동 몇 번지입니다. 이렇게 핵심만 짧고 명확하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간결한 게 최고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자 환자분이 토요일 오후에 혼자 집에서 청소를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이 시작됐어요. 이분은 평소 건강하다고 자신하셨던 분이라 처음에는 근육통이겠거니 하셨답니다. 30분 정도 참으시다가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식은땀까지 나서 그제야 119에 전화하셨어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오셔서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고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어땠을까요? 심장 근육이 더 많이 손상되어서 지금도 힘들게 지내고 계실 수 있었을 겁니다. 119번에 전화하실 때 몇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도록 충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배터리가 얼마 없다면 충전기를 꽂아 두시고요. 응급 상황 담당자가 질문을 하시면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알레르기가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지 마시고 계속 연결 상태를 유지하세요. 상황이 갑자기 변할 수 있으니까요. 구급차가 출발했다고 해도 전화는 그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집 전화번호나 이웃의 전화번호도 미리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시면 좋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연락해야 할 때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전화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해야 할 일들이 더 남아 있어요.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집의 현관문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 하시는 부분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와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시간 지체가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여자 환자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갑자기 가슴 통증이 시작됐어요. 다행히 바로 119에 신고하셨고 현관문도 열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신고하신 지 약 4분 후에 의식을 잃으셨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어서 바로 들어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어요. 만약 문이 잠겨 있었다면 최소 5분에서 10분은 더 지체됐을 겁니다. 심정지 상황에서 이 5분, 10분은 생사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현관문을 여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가능하면 대문과 현관문을 모두 열어두세요.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가지고 들어와야 하거든요. 문이 좁으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애완동물을 키우신다면 다른 방에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낯선 사람을 보고 짖거나 경계하면 응급처치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평소에 가족들에게 집 열쇠 위치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먼저 도착할 수도 있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들께는 스마트 도어락을 추천드립니다.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열 수 있어서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에게 번호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많은 구급대원들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을 받으십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도어락 번호를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문을 열어두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 자세가 생존율을 크게 좌우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세가 다릅니다. 먼저 호흡이 괜찮으시다면 바닥이나 침대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누우세요. 다리는 살짝 구부리시고 무릎 밑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있던 피가 심장으로 더 잘 돌아와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숨쉬기가 많이 힘드시다면 자세를 바꾸셔야 합니다.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워서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하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완전히 누워 있으면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실제 환자분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72세 여자 환자분이 증상이 시작됐을 때 처음에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계셨대요.
그런데 점점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서 거실 소파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소파 등받이에 기대서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하셨어요. 이분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딱딱한 변기보다는 부드러운 소파가 안전하죠. 만약 의식을 잃고 쓰러져도 다칠 위험이 적으니까요. 그리고 반쯤 앉은 자세로 호흡을 편하게 유지하신 것도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자세들도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계시면 안 됩니다. 호흡이 더 어려워지고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계단에 앉아 계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의식을 잃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욕조에 누워 계시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물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옷을 느슨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목과 가슴을 조이는 옷들을 풀어주세요. 넥타이를 매고 계시다면 풀으시고 벨트도 느슨하게 하세요. 여성분들은 브래지어 끈을 느슨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계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도 빼두시는 게 좋습니다. 체온 유지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몸이 차가워질 수 있어요. 담요나 이불로 몸을 덮으세요. 하지만 너무 무거운 이불은 피하시고요. 가벼운 담요가 좋습니다. 겨울철이라면 난방을 켜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여름철에 너무 덥다면 에어컨을 적당히 틀어두세요. 하지만 너무 춥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세를 잘 잡으셨다면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계세요. 괜찮아진 것 같아도 일어나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 자세 그대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으세요. 물을 마시고 싶어도 참으세요.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토할 것 같으면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토할 것 같으면 고개를 옆으로 돌리세요.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숨을 못 쉬게 되니까요.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토하시면 됩니다. 자세를 올바르게 취하셨다면 다음 단계입니다. 6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단계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세요. 119에 신고를 했어도 가까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실 때는 간단하게 상황을 전달하세요. 지금 심장마비 증상이 있어서 119에 신고했다. 빨리 와달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빨리 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가족이 멀리 계신다면 가까운 이웃에게 연락하세요. 같은 층에 사시는 이웃이나 아래 위층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겁니다. 아파트에 사신다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분이 올라오실 수도 있고 다른 도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혼자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실제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8세 남자 환자분이 부인이 친구를 만나러 나가신 날 혼자 계시다가 증상이 시작됐어요. 119에 신고한 후에 아들에게 전화했는데 아들이 다른 도시에 살아서 바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화하셨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거든요. 옆집 아주머니가 바로 달려와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곁에서 지켜봐 주셨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도 가족이 올 때까지 함께 계셔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연락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한두 사람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화 통화를 길게 하시면 체력이 소모됩니다. 짧게 핵심만 전달하시고 전화를 끊으세요. 만약 전화가 안 된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평소에 응급 연락망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전화에 긴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세요. 보통 아들이나 딸 이름 앞에 긴급이라고 적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가족에게 쉽게 연락할 수 있어요. 냉장고나 현관 앞에 응급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붙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이름과 전화번호를 크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연락을 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7번째 단계입니다.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이 마지막 단계가 생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해서 온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이때 올바른 호흡법으로 최대한 많은 산소를 폐로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호흡법을 따라 해보세요.
먼저 코로 천천히 넉 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면서 천천히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면서 길게 내쉬는 거예요. 이걸 넉여섯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호흡하시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도 내려가서 심장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호흡할 때 가슴이 아니라 배가 움직이도록 하세요. 이걸 복식 호흡이라고 합니다.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숨을 들이마실 때 손이 위로 올라오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폐 아래쪽까지 공기가 가득 차서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제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세 여자 환자분이 20년 전부터 요가를 배우셔서 호흡법을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때 평소 배우신 호흡법을 그대로 사용하셨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분은 의식이 또렷하셨고 맥박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호흡을 잘 유지하셔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했다고 칭찬하셨어요.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이때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뛰거나 걸어 다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거든요.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물을 마시려고 하지 마세요. 의식을 잃으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할 위험이 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물은 참으세요. 토할 것 같아도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할 것 같으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침을 강하게 하면 도움이 된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건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강한 기침은 혈압을 높여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만약 가족이나 이웃이 옆에 계시다면 대화를 나누세요. 자신의 상태를 계속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통증은 어떤지, 호흡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의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초조하고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당황하면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 박동도 빨라져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구급차가 곧 온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7가지 단계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상 증상을 느끼면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춘다. 둘째, 평소 복용하던 심장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한다. 셋째, 119에 즉시 전화한다. 넷째, 집 현관문을 열어둔다. 다섯째, 올바른 자세로 안정을 취한다. 여섯째,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한다. 일곱째,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깊게 호흡한다. 이 7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보셨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알려드려야 합니다. 평소에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할 황금 설정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의료 정보 설정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건강 앱에 들어가서 의료 정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정에서 응급 정보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본인의 혈액형을 입력하세요. A형인지 B형인지 O형인지 AB형인지 그리고 RH 양성인지 음성인지도 적어두세요. 알레르기 정보도 중요합니다. 특정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꼭 적어두세요. 페니실린 알레르기나 아스피린 알레르기 같은 것들이요. 복용 중인 약물도 모두 적어두세요.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 드시는 약이 있다면 약 이름을 적어두시면 됩니다. 기존 질병도 입력하세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천식 등 앓고 계신 병이 있다면 모두 적어두세요. 응급 연락처도 꼭 넣으세요. 가족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해 두시면 됩니다. 이 정보는 폰이 잠겨 있어도 응급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어요. 잠금 화면에서 응급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급 대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확인해서 적절한 응급 처치를 할 수 있거든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 남자 환자분이 이 설정 덕분에 생명을 구한 경우입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는데 구급대원이 휴대전화에 의료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와파린이라는 혈액 응고제를 복용 중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와파린은 피가 굳지 않게 하는 약인데
심장마비 치료 과정에서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덕분에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없었다면 잘못된 약을 투여해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평소에 이런 설정들을 해두시는 것도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준비입니다. 지금 당장 설정하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하려고 미루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입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혈관에 기름때가 쌓이고 좁아지는 과정이 수년에 걸쳐 일어나는 거예요. 정기검진을 받으시면 이런 위험 신호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은 심장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 정도는 꼭 받으세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심장병을 앓으신 분이 계시다면 40세부터 정기검진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심장 초음파나 관상동맥 CT 같은 정밀 검사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심장마비의 위험 요인들을 미리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혈압을 잘 조절하세요. 약을 꾸준히 드시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세요. 가정용 혈압계를 하나 사서 집에서 자주 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식사 조절과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어서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시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필요하다면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으세요. 흡연은 심장마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끊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끊으세요. 술은 적당히 드세요. 매일 과음하시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소주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본인의 체력에 맞게 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신경 쓰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취미 생활을 하시거나 명상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심장에 좋지 않습니다. 식습관도 개선하세요. 짜게 먹지 마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 신선한 야채와 과일, 생선, 통곡물 등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심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식은 생명을 구합니다. 오늘 배운 7가지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메모해 두시거나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심장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건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겁니다. 똑같은 심장마비라도 초기 대응을 잘한 사람은 후유증 없이 회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대응을 못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이제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을 머릿속에 정리해 두세요. 실제 상황이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활동 멈추기, 두 번째 약 복용하기, 세 번째 119 신고하기, 네 번째 문 열어두기, 다섯 번째 자세 취하기, 여섯 번째 주변에 연락하기, 일곱 번째 호흡 유지하기.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행하시면 됩니다. 급하다고 해서 순서를 건너뛰지 마세요. 각 단계가 다 중요합니다. 침착하게 하나씩 해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40년 동안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료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나 주변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의 초기 증상과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도 심장마비만큼이나 위험한 질환이거든요.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7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추셨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구급차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잘 버티시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건강한 식사하세요. 정기검진도 꼭 받으시고 평소 건강관리 잘하세요.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